사건의 팩트와 범죄 심리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개장 시간.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시경캡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폭 미투 정말 끊이지가 않아요. 요즘 뉴스가 거의 이걸로 다 점철되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축구계까지 번진 학폭 미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스타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영선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최근 수도권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 선수, 그리고 이 선수와 초등학교 동창인 프로축구 선수 출신의 한 외래 교수, 이렇게 두 명이 폭로의 대상이 됐는데, 네. 오늘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네. 기자들한테 A4 한 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의 초등학교 1년 후배들, 이들 후배들도 역시 2명입니다. 이들이 이 초등학교 축구부 학습소 생활을 할 때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6개월 동안 이 유명 선수 등 2명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유명 선수와 이 친구는 6학년이었고 피해를 입은 이 주장하는 이 2명은 당시 5학년이었고요. 피해를 주장하는 쪽 이야기를 좀 더 전하면 이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네. 당시 일이 거의 지옥 같은 악몽이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선수도 지금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프로축구 선수 출신 외래 교수 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백하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시절? 5학년, 6학년 네, 이런 6학년이 5학년에게 이런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건 교수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학교 폭력, 그리고 엘리트 체육,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범죄지만 실제로는 지배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또래나 또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국대 타이틀, 아니면 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부모의 위세, 또 문을 계속 터지는 것처럼 네. 아이돌, 그리고 아역 탤런트, 그런 배경들이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아이들의 지배욕을 자극하는, 그럼으로써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이 계속 상승해서 꼬리를 무는 현상이 이 현상입니다. 네. 이게 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게 지금 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주 거죠? 정확히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이돌 문화, 엘리트 체육 문화, 학교 괴롭힘 문화, 이것이 다 응축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네. 이 기사 보고, 저는 이 자료를 못 받았어가지고 네. 바로 그 자료부터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가해자들이 만약 이 자료를 읽어본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그런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데, 내가 두루뭉술하게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얘기한 거는 짐승과도 같은 가해자들한테 네. 스스로 깨어질 기회를 주자는 거다. 기회를 한번 주겠다. 네.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에 불과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사실 하루 이틀 준비한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겠네요. 그 변호사를 네.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자료를 배포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보였고, 근데 지금 가해자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박지훈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네. 다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했더니 약간 말을 아끼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전이 있을 거다 곧. 반전이 있을 예,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만큼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이런 진술 네.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 평가라는 기술을 가지고 쉽게 진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평가요? 네, 어떤 범죄 거죠? 피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네. 어렸을 적에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폭력 범죄를 당했을 후에 그것이 이제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이게 측정해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이 사건화된다. 물론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사건화된다고 하면은 쉽게 진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뭐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특히 5학년, 6학년 너무 미성년자, 너무 어린 나이들이잖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피해자들은 그때는 모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예. 건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단순히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기분 나빴고 막 울었고 그런데 그게 2년, 3년 졸업하고 5년, 6년 지나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네. 자신이 성적인 어떤 자각을 꺾었을 때 이것이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특히 동성 강간을 당했다는 걸 하면서 자괴감, 자존감, 그 어떤 경우는 그중에서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경우가 20대 초중반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지면서 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이 가해자가 상당히 잘 나간다. 가해자가 스타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으로 추앙받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선 더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뭐 이게 했냐가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격한 네. 비판적인 거였는데 이분들도 정말 어렵게 참고 막 이러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트라우마를 어렸을 때 겪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뭐 극복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걸 잘 모르다가 헤매다가 아 내가 결국은 그때 일 때문에 아직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궁극적인 그렇죠. 원인을 뒤늦게 좀 찾게 네, 되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치유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맨 처음이 이제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자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겠죠. 네. 지금 박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 자료를 보면 어쨌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삶 그렇죠. 자체가 네.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정확한 팩트를 재구성하는 것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지금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 사실 학폭 미투 배구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뭐 남녀 불문하고 최근에 프로배구 박상아 선수도 학폭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하고 네. 바로 은퇴를 선언했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배구계는 학폭 문제 때문에 거의 초토화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잖아요. 네, 뭐 너무 이재영, 이다영, 끔찍한, 쌍둥이 네. 자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삼성화재 박상아 선수도 학폭 문제가 폭로가 됐고 이 피해 내용이 상당히 처참합니다. 네. 아파트에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네. 이게 자그마치 14시간을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14시간. 네.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네. 물론 감금도 당했고요. 그래서 이 박상아 선수는 처음엔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가 그 어제 아니군요. 22일 그저께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 또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때린 적이 있다. 하면서 그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근데 어제는 또 이런 집단 폭행은 아니다. 내가 때리긴 때렸는데 네. 14시간 동안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면서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다른 입장을 밝혀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네. 이것도 같이 밝힌 겁니까? 이 박상아 선수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좀 시인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는 대단히 내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는 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 당연히 반복됐을 테니까 무뎌 있는 겁니다. 네. 폭력 인지 감성이 무뎌 있는 상태인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걸 기억을 재생하면은 당연히 그게 재생이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상황이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박상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해자분들이 이 정도 했다고 하는 건 보통의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제 운동부 폭력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14시간이 뭐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두들겨 맞거나 저 고문까지 당하는 경우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해자들이 과장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14시간 집단 폭행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말씀하신 건 지금 뭐
특별히 긴 것도 특별히 짧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합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합숙을 하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합숙이 절대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네. 초등학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대에 돼야지만이 합숙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세력 관계나 통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 위계가 있죠. 예, 그 그거를 사회에. 또 네.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방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쉽잖아요. 네네네. 선배가 하나 있으면 다수의 후배들을 통제하면 자기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합숙시키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을 했는데 우리는 엘리트 체육이기 때문에 네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하기 때문에 14시간 쉽죠. 왜냐하면 합숙하고 있는데 그럼 하루 종일 때리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도망도 못 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 안에 예, 집단화돼서 예. 이게 14시간 뭐 10시간 14시간 보면은 한 번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 번 누적되고 그게 일상화되고 경험이 되니까 그냥 5시간, 10시간, 14시간 그냥 흘러가는 거고. 지금 뭐 김영선 기자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선수를 한다면 이런 사건들이 이슈가 터지는 계속 상황에서 이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계는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 아이들을 정말 보내고 싶겠어요. 이런 그러니까요. 스포츠계. 네. 지금 사실은 스타 선수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 있겠지만 이런 몇 건의 사건 때문에 그분들도 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네. 스포츠계 전체가 다 매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밟고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럼 올림픽은 어떻게 예? 이렇게 지금 저기 프로스포츠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다 스타인데 그들이 없으면 우리 스포츠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보호해야 돼? 가해자를 보호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거죠. 네. 근본적인 뭐 해결책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옛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2019년이었죠. 이 빙상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네. 이 스포츠계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니까 이게 그때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었었지 하면서 네네. 지금 굉장히 몰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센터를 만들었었지 예. 거의 뭐 기업 가물가물한 그런 겁니까? 지금 사건 접수를 100건 넘게 했는데 그중에 뭐 수사 의뢰한 건 1건이라며 뭐 중징계한 건 2건이라며 이러면서 네. 굉장히 몰매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센터가 출범한 지 반년밖에 되질 않았고 이 센터에서 지금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수십 년간 골문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조사 인력이 겨우 2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시 그 문화체육계 이런 데에서 그냥 센터 하나 만들고 얼렁뚱땅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조직 규모라서 이참에 차라리 센터에 좀 힘을 실어주든지 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이거 만들 때 좀 잠깐 관여했던 네네.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준 사법기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해서 뭘 처리해야 되는데 애초 시작을 간판부터 달았습니다. 조사 인력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네네. 조사 인력의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인사혁신이랑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조사 인력 자체가 일종의 상담 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저한테 물었던 게 그런 거죠. 준조사 기관의 기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전문가를 수사관 출신으로 하든 아니면 감사관 출신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나가서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아닌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김영선 기자였고요.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